안녕하세요. 티파니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유시민 작가님의 글쓰기 특강입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은 역시 유시민 작가님이다 하는 생각이었고요. 작가님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참으로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말로 쓰여 있지만 한 번만 읽기엔 아쉬워서 2번 연속 읽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좋겠다, 너는 글재주가 있어서.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내가 글을 잘 쓴다는 것이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그랬고 정치를 떠나 몬필업으로 돌아온 후에도 같은 말을 듣는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울컥한다. 은근히 화가 난다. 이 말이 목젖까지 올라온다. 그런 거 아니거든? 나도 열심히 했거든? 정확하게 말하자. 글쓰기는 재주가 아니다. 사람이 가진 여러 능력 또는 기능 가운데 하나다. 사람이 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재주 또는 소질은 글 쓰는 능력을 좌우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타고난 소질이 있어도 갈고 닦지 않으면 꽃 피우지 못한다. 리오넬 메시의 축구 실력이 오로지 타고난 재능 덕분만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면 뭐든 다 똑같이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메시처럼 연습한다고 해서 누구나 메시만큼 공을 찰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무슨 일이든 재능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글에는 재능이 매우 중요한 장르와 덜 중요한 장르가 있다. 나는 글을 크게 2갈래로 나눈다. 문학적인 글과 논리적인 글이다. 시, 소설, 희곡은 문학글이다. 에세이, 평론, 보고서, 칼럼, 판결문, 안내문, 사용설명서, 보도자료, 논문은 논리글이다. 인물 전기와 르포르타주는 둘 사이에 있다. 칼로 자르듯 할 순 없지만 대략 그렇게 나눌 수는 있다고 본다. 문학 글쓰기는 재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언가를 지어내는 상상력,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논리 글쓰기는 훨씬 덜하다. 조금 부풀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문학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없다. 그러나 논리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글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듯 싶다. 그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글, 살면서 느끼는 것을 담은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에게는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작가마다 전문 장르가 있다. 그런데 시, 소설, 에세이, 평론을 다 잘 쓰는 작가도 있다. 시인으로 출발해 소설과 평론으로 활동 무대를 넓힌 김영수 시인이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를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의 지론에 따르면 글 쓰는 사람 중 최고는 시인이니까. 김영수 시인은 산문을 시처럼 쓴다. 논리글도 문학적으로 쓴다.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는 대학교에서 했던 문학론 강의를 엮은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언제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했는지 이야기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일화라 생각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시인이 어렸을 때 큰형이 군에 갔다. 어머니는 큰아들 걱정에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한민국 군대에는 지금도 폭력과 부정부패가 많다. 하지만 1960년대 군대는 오늘날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폭력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판을 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치외법권지대였다.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글을 몰랐다. 막내 김영수는 학교에서 글자를 배웠지만 아직 글 쓰는 능력이 없었다. 모자는 절묘한 해법을 찾았다. 어머니가 말하고 막내 아들이 받아 적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묘한 글이 탄생했다. 조선시대 말투로 큰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사랑을 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크기도 일정하지 않고 획은 삐뚤삐뚤한 초등학생 글씨에 담아 쓴 편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형이 난데없는 휴가를 받아 집에 왔다. 지휘관이 병사들의 서신을 모두 검열하던 시절이어서 중대장이 그 편지를 본 것이다. 중대장은 휴가증을 주면서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와. 김영수 시인은 어린 시절에 말을 더듬었다. 그래서 말보다 글이 편했고 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 돈이 없어서 수학 여행비를 낼 수 없었던 초등학생 김영수는 돈 벌러 도시에 간 두 누나의 남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중에 매형이 된 두 남자는 수학여행비에 용돈까지 얹어서 보내주었다. 무엇 때문이었겠는가? 여친한테 잘 보이려는 생각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여친의 막둥이가 쓴 글이 전해준 절절한 소망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 글쓰기의 힘이다. 글쓰기의 목적은 그 장르가 어떠하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 타인과 교감하는 것이다. 김영수 시인은 아주 어렸을 때 생활 글쓰기로 창작 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생활글에는 논리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가 다 있으며 문자를 알기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재미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기는 쉽지 않다. 공감을 얻기는 더욱 어렵다. 글쓰기에는 철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많이 읽어야 잘 쓸 수 있다. 책을 많이 읽어도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이 읽지 않고도 잘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 축구나 수영이 그런 것처럼 글도 근육이 있어야 쓴다. 글쓰기 근육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쓰는 것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그래서 철칙이다. 사람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글을 잘 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학창시절에 문예반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글을 잘 써서 상을 받은 적도 없었다. 친구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에는 글이라는 것을 써본 일이 거의 없었다. 대입 본고사 국어 과목에 작문 문제가 있어서 혼자 그 연습을 조금 해본 게 전부였다. 그랬던 내가 7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제법 글 잘 쓰는 청년으로 인정받았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특수폭력이라는 괴상한 혐의를 쓰고 영등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판사에게 제출했던 항소 이유서가 세상에 알려져 그렇게 되었다. 다시 3년이 지난 1988년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냈다. 그 전에는 넌픽션을 한 권 내긴 했지만 내가 직업적 글쟁이가 된 계기는 바로 이 책이었다. 아직 386 컴퓨터도 시장에 나오기 전이라 400자 원고지에 손으로 썼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거의 100% 발췌 요약이었다. 발췌는 텍스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내는 것이고 요약은 텍스트의 핵심을 추리는 작업이다. 발췌는 선택이고 요약은 압축이라 할 수 있다. 발췌가 물리적 작업이라면 요약은 화학적 작업이다. 그런데 어떤 텍스트를 요약하려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은 부분을 먼저 가려내야 한다. 효율적으로 요약하려면 정확하게 발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발췌 요약이라는 말은 요약이라고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약에 불과한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내가 쓴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혔다. 여기서 읽혔다는 팔렸다와 같은 뜻이다. 출판계에서는 지식산업의 품격을 지키려고 팔렸다는 말보다 읽혔다는 말을 쓰는 관행이 있다. 덕분에 재산이 50만 원밖에 없었던 내가 신림동 달동네에 전셋집을 얻어 장가를 들었다. 그 전세금을 빼서 독일 유학을 갔다. 인세 수입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나는 요약을 잘하는 것 하나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텍스트 요약으로 글쓰기 훈련을 시작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단지 많이 팔렸을 뿐이다. 훌륭한 책은 아니다. 문장을 잘 쓴 책도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글 바로쓰기를 읽고서 뒤늦게 깨달았다. 아무 생각 없이 일본어와 영어 문법을 따라 썼고 공연히 어려운 한자말을 남용했으며 쓸데없이 길고 복잡한 문장을 늘어놓았다. 그게 부끄러워서 크게 잘못 쓴 문장만이라도 손 닿는 만큼 바로잡아 개정판을 냈다. 하지만 개정판도 문장이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초고를 쓴 것은 1987년이었다. 마무리 작업은 1988년 봄에 했다. 그런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눌렀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내용을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드높은 반항 정신으로 정치 권력이 강요한 반공주의 역사관을 거부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철학적, 이념적 균형을 지키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쏠렸다. 한마디로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을 쓴 것이다. 게다가 책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냉전 시대가 막을 내렸다. 개정판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초판이 안고 있었던 철학의 빈곤을 제대로 해소하지는 못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대학에 들어간 후 10년 동안 읽은 책을 요약한 것이다. 굳이 수준을 평가하자면 요령 좋은 대학 졸업반 학생의 리포트 정도였다. 그런데 그런 책을 왜 많은 독자가 오랫동안 읽었을까? 글이 좋거나 내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흥미진진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제법 괜찮은 책이었다. 역사에 대한 식견이 모자랐고 문장도 허름했지만 20세기를 만든 역사적 대사건의 원인과 결과,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사건과 인물이 세상에 남긴 흔적의 의미를 요약해서 전파하는 데는 성공했다. 지금은 훌륭한 세계사 교양서가 많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없어도 괜찮은 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은 텍스트 요약이 논리 글쓰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텍스트 요약은 귀 기울여 남의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 내가 남의 말을 경청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남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남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글을 쓰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남이 쓴 글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말로든 글로든 타인과 소통하고 싶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고르는 기준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 사회, 문화, 역사, 생명, 자연, 우주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과 지식을 담은 책이다. 이런 책을 읽어야 글을 쓰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어휘를 배울 수 있으며
독해력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는 정확하고 바른 문장을 구사한 책이다. 이런 책을 읽어야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문장 구사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한국인이 쓴 것이든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것이든 다르지 않다. 셋째는 지적 긴장과 흥미를 일으키는 책이다. 이런 책이라야 즐겁게 읽을 수 있고 논리의 힘과 멋을 느낄 수 있다. 좋은 문장에 훌륭한 내용이 담긴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면 지식과 어휘와 문장과 논리 구사 능력을 한꺼번에 얻게 된다. 이런 책은 친구로 만드는 게 좋다. 친구는 오랜 세월 좋은 일은 함께 즐기고 아픔은 서로 나누며 자주 어울려야 친구다운 친구다. 어떤 책과 친구가 되려면 한 번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야 한다. 시간이 들지만 손으로 베껴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책 목록을 제안하기에 앞서 우선 3권을 소개한다. 토지와 자유론 그리고 코스모스다. 이 책들은 2-3번이 아니라 10번 정도 읽어보기를 권한다. 어휘를 늘리는 동시에 단어와 문장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즐기고 익힐 수 있는 책으로는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1부 4권만 읽어도 된다. 2부 5권까지 읽으면 더 좋다. 논리적인 글과 예술적인 글은 서로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 논리적인 글도 최고봉에 오르면 예술 근처에 갈 수 있다.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 논리 글쓰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굳이 단어나 문장을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읽고 잊어버리고 다시 읽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5번, 10번을 반복하면 박경리 선생이 쓴 단어와 단어의 어울림,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저절로 뇌에 입력된다. 그리고 글을 쓸 때 그 단어와 문장을 자기도 모르게 출력하게 된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글을 쓰려면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글쓰기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글쓰기 근육을 만들려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훈련해야 한다. 최대한 옛날 사람들이 하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글쓰기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 많이 써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 언제 어디서든 글을 쓸 수 있다면 무조건 쓰는 게 답이다. 진부한 처방이지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다 낡은 건 아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글쓰기 근육을 기르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우리 몸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자유롭고 상념은 스쳐간다. 생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버스 안에서든 샤워 꼭지 아래서든 아니면 횡단보도 위에서든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 이건 중요한 생각이네. 꼭 기억해놔야겠다. 그런 생각도 적어두지 않으면 금방 사라진다. 이건 중요하니까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도 정작 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는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생각과 느낌은 붙잡아 두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우리 뇌는 엄청난 용량을 지녔지만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7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2년 남짓 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글을 썼다. 작은 스프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뇌리를 스치는 모든 생각을 적으려고 노력했다. 완전한 문장을 만들지는 않고 중요한 단어만 적었다. 나중에 메모를 보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을 재생했다.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정부의 공안 정책 때문이었다. 1985년에는 대우자동차 파업과 구로지역 노동자 연대투쟁,
대학생들의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비롯해 정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그 다음 해부터는 정부는 노동자와 대학생의 조직을 뿌리 뽑으려고 전국적 호구조사를 했다. 특별 반성회를 열어 수상한 청년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집주인들이 월세방 거주자를 일일이 파악해 거동 수상자를 신고하도록 했으며 대학가와 공단 일대 식당과 다방 술집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당시 나는 독산동 벌집 동네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구로지역 노동자와 학생운동 출신 지식 청년이 섞인 활동가 조직의 홍보팀에서 일했다. 그런데 국가안전기획부와 보안사령부, 치안본부 등 국가정보기관들이 감시활동을 세게 벌였기 때문에 공단 근처에서는 모임을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때 막 형성되기 시작한 강남 압구정동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접선을 했다. 아직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도 인터콘티넨탈 호텔도 코엑스도 없었던 강남 개발 초기였다. 대학교도 공장도 없었기에 압구정동에는 정보기관의 감시망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비싼 동네였다. 가진 것도 없는 처지에 가리봉동 시장 국밥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마시려니 말할 수 없이 속이 쓰렸다. 당국의 감시 때문에 접선이 어려워지면 지하에서 암약하는 활동가들은 노는 시간이 많아진다.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삐삐조차 없던 시절이라 접선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가 어려웠고 일단 정하면 변경할 방법이 없었다. 누군가를 점심에 만나고 나서 밤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까지 오후 시간이 통째로 비는 때도 있었다. 시간제 요금을 내는 만화가게에 죽치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에 궁여지책으로 스프링 수첩과 볼펜을 챙겼다. 어떤 날은 혼자 커피숍에 앉아 성명서나 선언문 초안을 썼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스치고 지나가는 상념을 메모하거나 눈에 보이는 풍경을 묘사했다. 메모지는 자취방 부엌에서 불태워 없앴다. 그런 쪽지가 반국가 범죄 행위의 증거로 통용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자투리 시간에 하는 메모가 심오하면 얼마나 심오하겠는가. 그저 글 쓰는 습관을 들일 목적으로 한 것이니 수준 있는 글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 어쨌든 그때 쓴 메모는 모두 사라졌고 거기 담았던 상념과 감정도 다 흩어져 버렸다. 그렇지만 남은 것이 있었다. 글쓰기 근육이었다.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산이 되었다.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때와는 아주 다른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투리 시간이 생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영화를 함께 보기로 한 친구가 길이 밀려 30분 늦는다고 연락해 왔다고 하자. 무얼 하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 요즘은 열의 아홉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기사 검색에서 카카오톡, 문자, 게임, 전화, 드라마, 팟캐스트 방송, 쇼핑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로 무언가 글을 쓰는 사람은 간혹 있다. 그러나 수첩에 손으로 글을 쓰는 아날로그형 인간은 천연기념물만큼 희귀하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하지만 글쓰기는 그렇지 않다. 글쓰기는 티끌 모아 태산이 맞다. 하루 30분 정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수첩에 글을 쓴다고 생각해보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매주 엿새를 그렇게 하면 180분, 3시간이 된다. 한 달이면 12시간, 1년을 하면 150시간이 넘는다. 이렇게 3년을 하면 초등학생 수준에서 대학생 수준으로 글솜씨가 좋아진다. 나는 그렇게 해서 글쓰기 근육을 길렀다. 글쟁이로 데뷔하기 직전 2해 동안 집중 훈련을 했다. 타고난 재능 덕에 저절로 글을 잘 쓰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글재주가 있어서 좋겠다는 부러워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뭐 나이롱뽕으로 글쟁이가 된 줄 아니? 나이롱뽕은 1970년대에 널리 유행했던 화투놀이다. 지금은 고스톱에 밀려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이롱뽕이 대세였다. 자투리 시간, 글쓰기 주제와 내용은 정하기 나름이다.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 풍경을 그려도 좋고 단골 카페 인테리어를 묘사해도 괜찮다. 거리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젊은 연인을 부러워해도 된다. 키도 큰 친구에 대한 시기심을 토로해도 무방하다. 프로이트나 융의 심리학 이론에 관한 생각, 70m 굴뚝 위에서 농성하는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 드라마 미생 시청소감을 적어도 된다. 어제 읽은 책, 독후감도 나쁘지 않다. 뭐가 되었든 많이 쓰면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방법도 있다. 창조의 시작은 모방이다. 인간의 표현 행위는 자연을 모사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고구려 고분벽화 모두 자연과 인간의 겉모습을 그린 것이다. 사람의 몸을 비틀고 찢고 조합한 게르니카로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3살 때 처음 그린 것은 비둘기 발이었다. 그가 10살도 되기 전에 연필로 그린 말은 금방 종이박으로 뛰쳐나올 것처럼 실감이 난다. 글도 그림과 다를 것 없다. 보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귀로 듣는 것을 거쳐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적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뭐든 많이 쓰는 것이다. 문자로 쓰지 않은 것은 아직 자기의 사상이 아니다. 글로 쓰지 않으면 아직은 논리가 아니다. 글로 표현해야 비로소 자기의 사상과 논리가 된다. 아직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산다. 지금은 메모지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 한 장씩 떼서 날짜를 적어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여유가 있을 때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제대로 된 문장으로 쓴 다음 컴퓨터 문서 디렉토리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좋다. 가끔씩 서너 달 전에 쓴 것을 읽어보면 열의 아홉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문장이 유치하고 묘사가 서툴고 논리가 엉성해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축하할 일이다. 글이 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고 정신이 성장하면 예전에 입던 옷이 작아지고 예전에 하던 놀이가 유치해 보이는 것처럼 글이 늘면 3달 전에 쓴 글이 유치하고 서툴고 엉성해 보인다. 어떤 작가는 하루에 원고지 수십 장 분량의 글을 쓴다. 1000쪽이 넘는 책을 내는 지식인도 있다. 글쓰기가 손에 익지 않아서 컴퓨터 모니터 한 면을 채우는 것조차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 아무나 다 글을 빨리 쓰는 게 아니다. 벽돌만큼 두꺼운 책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분명 귀한 능력이다. 하지만 빨리 쓴 글, 두꺼운 책이 훌륭하다는 보장은 없다. 글은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잘 쓰기가 어렵다. 똑같은 정보와 논리를 담는다면 2000자보다는 1000자로 쓰는 게 낫다. 이유는 자명하다. 읽는데 시간이 덜 드는 만큼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짧은 글이 좋은 이유는 또 있다. 같은 내용을 절반 분량에 담으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압축을 해야 한다. 압축하려면 군더더기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글의 예술성이 높아진다. 글을 압축하는 기술을 익히려면 분량을 정해두고 짧은 글쓰기를 해야 한다. 500자, 1000자, 2000자 다 괜찮다. 각자 형편에 따라 정하면 된다. 내가 청년 시절에 썼던 불법 유인물은 8절지 한 면이 기본이었다. 그렇게 된 것은 운동권의 형편 때문이었다. 수시로 을지로 인쇄골목을 순찰하는 정보 형사들의 감시를 피해 최대한 신속하게 인쇄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양면 인쇄는 어려웠다.
원고량이 넘쳐 팔절지 2장으로 단면 인쇄를 할 경우 종이값과 인쇄비가 2배로 들 뿐만 아니라 스테이플러로 찍는데 또 시간이 걸렸다. 팔절지 한 면에 들어갈 수 있는 원고량을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한글 명조체 12포인트로 A4 한 장 반, 200자 원고지로는 10장 정도였다. 백지에 손으로 초안을 쓰면서 글자 수를 헤아려 넘치면 줄이고 모자라면 보충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글을 쓰면 무슨 문제든 분량에 맞게 정보를 압축하고 논리를 정돈하는 습관이 생긴다. 예컨대 구로공단 어느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와 경찰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요인물을 쓰는 경우 현장 노동자들이 보낸 자료와 활동가들의 보고서를 읽는 동안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원고 분량을 가늠해 보게 되는 것이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 칼럼을 연재할 때도 비슷한 분량으로 글을 썼다. 신문 칼럼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2,000자 정도 된다. 조금 모자라는 건 여백을 두어 편집하면 되니까 괜찮지만 넘치면 곤란하다. 글을 줄이거나 잘라내야 한다. 그럴 때면 담당 기자가 전화를 해서 몇 자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어디를 어떻게 해서 몇 자를 잘라내겠다고 양해를 구한다. 나름 완성도를 갖추어 기고한 글을 분량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잘라내면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매주 2,000자 칼럼을 쓰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다.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 독자들이 관심을 가진 이슈를 찾아야 했다. 너무 크고 복잡한 문제는 건너뛰었다. 2,000자에 억지로 우겨 넣으려면 글을 쓰기도 어렵고 재미도 적기 때문이다. 너무 단순한 이슈도 다루지 않았다. 2,000자를 채우려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섞어야 해서 글이 헐렁해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다. 신문 칼럼 쓰는 것이 직업이 되면 세상 모든 문제를 2,000자에 맞추어 보게 된다. 그러면 칼럼 쓰기가 한결 편해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 네모난 창으로 보면 하늘이 네모로 보이고 둥근 창으로 보면 둥글게 보이는 것처럼 2,000자 칼럼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보면 그에 맞는 것만 보인다. 칼럼 한 편으로 다룰 수 있을 만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글 쓰는 호흡도 2,000자에 맞추어진다. 더 짧게 쓰거나 더 길게 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신문 기자들 중에는 문청 출신이 은근히 많다. 작가가 되기를 꿈꾸었던 문학 청년이 뜻을 잠시 미루고 기자가 된 것이다. 소설을 습작하던 문청 출신 기자도 몇 년 동안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를 옮겨다니면서 600자나 800자 스트레이트만 쓰다 보면 긴 글을 잘 쓰지 못하게 된다. 20여 년 기자로 뛴 끝에 논설위원이 되면 2,000자 칼럼을 쓰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을 두고 글의 호흡이 짧아졌다고 한다. 방송 기자는 더하다. 방송 뉴스 리포트는 길어야 2분을 넘기기 어렵다. 1분이나 2분에 맞춰야 하는 리포트만 쓰다 보면 긴 글을 쓰기 힘들어진다. 이런 부작용을 피하려면 정해둔 분량으로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가끔씩 더 짧게 또는 더 길게 글을 써봐야 한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은 직업으로 글을 쓰게 된 후에 고민해도 된다. 우선은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글을 써야 하는 사람, 동호회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글쓰기 훈련을 하는 사람은 분량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글을 쓰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 압축의 미학과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글을 연습할 수 있다. 몇 글자로 쓸지는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글은 특별한 기준이 없다. 네티즌들이 지나치게 긴 글은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만 고려하면 된다. 지나치게 길지만 않다면 크게 상관없다. 하지만 업무 수행을 위해 쓰는 글은 그렇지 않다.
어느 조직이든 업무의 성격과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보고서나 기획서, 분량이 있다. 회사원이라면 상사의 취향에 맞추어야 한다. 사장님이 12포인트 글자로 A4 반쪽이 넘는 보고서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평소 모든 글을 A4 반쪽 분량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국장님이 10포인트 글자로 A4 두 쪽 정도의 비교적 상세한 보고서를 선호하는 편이라면 그 비슷한 분량의 글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민간 중소기업에서부터 육군본부와 대통령 비서실까지 조직사회에서는 읽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 분량을 정하는 게 정답이다. 지금까지 글쓰기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간추려보자. 글을 쓸 때는 주제를 뚜렷이 하고 꼭 필요한 사실과 정보를 담는다. 사실과 정보를 논리적 관계로 묶어줄 때는 정확한 어휘를 선택해서 말하듯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한다. 중복을 피하고 군더더기를 덜어냄으로써 글을 최대한 압축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영업 기밀이 하나 더 있다. 독자들은 내 글이 쉽다고 말한다. 예전에 썼던 신문 칼럼도 기자들 말로 열독률이 높았다. 오피니언 페이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중년 여성 독자들도 내 칼럼은 즐겨 읽는다고 했다. 쉽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왕이면 쉬운 게 낫긴 낫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너무 어렵게 써놓으면 독자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글로는 소통도 교감도 할 수 없다. 내 글이 왜 쉬울까? 쉬운 주제를 일상 용어로 써서 그런 게 아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도 독자가 쉽다고 느낄 수 있도록 써서 그런 것이다. 나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주의 깊게 읽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텍스트를 쓴다. 어떤 주제, 어떤 형식의 글이든 마찬가지다. 읽기 쉬운 글이라고 해서 쓰기도 쉬운 건 아니다. 쉽게 쓰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책은 싫다.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문장도 싫고 전문가라야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용어도 싫다. 따로 검색해야 알 수 있는 이름과 학설을 아무 설명 없이 나열한 글도 싫다. 글을 그렇게 쓰는 사람도 싫다. 배우고 깨닫고 느끼려고 읽는 것이지 셀프 고문을 하려고 책을 읽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예수님과 공자님 같은 인류의 스승들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다른 정보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쓰려면 철저하게 독자를 존중해야 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전문 용어나 이론을 끌어올 때는 문맥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설명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작정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겨 넣으면 텍스트 밀도가 너무 높아진다. 틀리게 쓴 것도 아니요, 흉하게 쓴 것도 아니지만 그런 글은 독자를 괴롭힌다. 읽기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해도 독자가 공감할 수 없다. 글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실용적인 면에서든 윤리적인 면에서든 읽는 사람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는 글은 훌륭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없다. 타인에게 텍스트를 내놓을 때는 텍스트 자체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게 글 쓰는 사람이 지녀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면 지식과 전문성을 내보이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왜 글을 쓰는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쓰냐고 묻다니 필요 없는 질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 잘 쓰려면 왜 쓰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왜 쓰는지 모르면 잘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다. 물론 글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하는 일이 다 그렇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로 인생을 채운다. 내면에 있는 생각, 감정, 욕망을 제때제때로 표현하지 못하면 삶이 답답해진다. 각자의 내면에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명품 백과 화려한 보석이든 양장본 고전으로 가득한 서가든 어떤 욕망과 특정한 표현 형식이 다른 것보다 더 고결하거나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글쓰기는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그 특별함 때문에 사람들은 글을 잘 쓰고 싶어 하고 또 글쓰기를 두려워한다. 첫째, 세상이 글쓰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때때로 쓰기 싫어도 글을 써야 한다. 학업과 진학, 취업을 위해서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글을 써야 한다.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한 인터넷 메신저든 전자우편이든 글로 소통하고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직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글을 잘 쓰지 못하면 사는 데에도 지장이 많다. 둘째, 사람들은 글 잘 쓰는 일을 부러워하며 심지어는 우러러본다. 글쓰기 실력을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지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글이 글쓴이의 지능, 지식, 지성, 가치관,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다툴 여지가 없다. 글을 잘 쓰려면 일단 표현할 내면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아는 게 많아야 한다. 다양한 어휘와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멋진 문장을 구사한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다.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마음과 생각을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써야 잘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표현할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을 내면에 쌓아야 하고 그것을 실감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문장을 멋지게 쓰면 글재주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글재주가 있으면 써야 해서 쓰는 글을 어느 정도 잘 쓸 수는 있다. 그러나 글재주만으로 공감을 일으키거나 존경을 받기는 어렵다. 지성적으로는 천박하고 황폐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괜찮은 문장을 그럴듯하게 쓸 수는 있다.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지만 신문 연재 칼럼과 교회에서 한 강연 때문에 결국 사퇴한 언론인이 있었다. 그의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어휘와 문장 구사 능력이 아니었다. 그가 취재 기자로서 쓴 보도 기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논설위원이나 주필로서 쓴 칼럼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칼럼은 그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지성의 내용과 수준을 보여주었다. 글솜씨가 아니라 글로 표현한 그의 내면이 타인의 비난을 일으켰고 그래서 결국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 것이다. 글을 잘 쓰려면 왜 쓰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행위다. 표현할 내면이 거칠고 황폐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글을 써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다면 그에 어울리는 내면을 가져야 한다. 그런 내면을 가지려면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 글은 손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머리로 쓰는 것도 아니다. 글은 온몸으로 삶 전체로 쓰는 것이다. 논리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면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 방법만 배운다고 해서 글을 잘 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시와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재주가 아니라 삶으로 글을 쓴다고 말한다. 시사평론과 칼럼, 논술문과 생활글은 더 그렇다. 은유와 상징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로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기술은 필요하지만 기술만으로 잘 쓸 수는 없다. 잘 살아야 잘 쓸 수 있다. 살면서 얻는 감정과 생각이 내면에 쌓여 넘쳐 흐르면 저절로 글이 된다. 그 감정과 생각이 공감을 얻을 경우
짧은 글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글은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기술만으로는 훌륭한 글을 쓰지 못한다. 글 쓰는 방법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면에 표현할 가치가 있는 생각과 감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훌륭한 생각을 하고 사람다운 감정을 느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그런 삶과 어울리는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논리 글쓰기를 잘하려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무엇이 내게 이로운지 생각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만으로 쓴 글은 누구의 마음에도 안착하지 못한 채 허공을 떠돌다 사라질 뿐이다. 많은 사람에게 글쓰기는 머리 아프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다. 그게 현실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강요받는다.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받아쓰기, 그림일기와 관찰일기, 도구감 쓰기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면 수행평가 과제, 대학교에 가면 리포트 쓰기와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이 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얻으려면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춘 논문을 써야 한다. 교육기관의 문턱을 넘을 때 각종 국가고시와 기업의 채용시험 관문을 통과할 때도 글을 써야 한다.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교 다닐 때보다 사회에 나가서 글을 훨씬 많이 써야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직업은 글을 쓰는 것이 곧 일이다. 대학 교수와 연구소 연구원은 논문 쓰는 것이 본업이다. 신문, 방송 기자들은 날마다 정보 보고, 기사, 리포트, 칼럼을 쓴다. 검사는 공소장을, 변호사는 변론서를, 판사는 판결문을 쓴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홍보 담당 직원은 보도 자료를 쓰고 엔지니어는 분석 보고서를 쓴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질의서를 쓰고 중앙부처 공무원은 답변서를 쓴다. 어떤 조직이든 기획, 감사,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고서와 홍보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지 못하면 인생이 통째로 고달파진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며 직장인은 상사와 동료의 신임을 받기 어렵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진급에 지장이 온다. 자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자존감이 손상되며 무거운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다. 심하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앓게 될 수도 있다. 재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글을 써야 할 때 사람들은 종종 편법과 반칙을 쓴다. 돈으로 급한 불을 끄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다. 글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대필 서비스 시장이다. 중고등학생의 수행평가 글쓰기 과제는 물론이요. 대학 입시와 기업 입사 시험 지원자가 내는 자기소개서와 인생계획서, 심지어는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 기업인이나 정치인, 연예인과 유명 인사의 자서전 대필은 너무나 흔한 일이라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내는 책은 대필 작가가 쓰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서전 대필 작가를 밝히는 게 보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실 대필 작가도 기획하고 취재하고 글을 쓰는 전문 직업인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사람들이 돈으로 글을 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 글은 살 수 있지만 글 쓰는 능력은 살 수 없다. 돈 주고 산 글로 대학 입시, 기업 입사 시험, 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문을 통과한 뒤 평생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다. 요행이 들키지 않는다고 해도
인생의 일부가 가짜임을 적어도 그 사람 자신은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제까지나 자신이 써야 할 글을 남에게 시킬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늦게라도 열심히 훈련해서 진짜 글 쓰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떳떳하지 않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써야 하는 글만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쓰고 싶어서 쓰는 글마저 잘 쓰지 못하면 자기 삶에 온전히 만족하기가 어렵다. 자기를 표현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생각과 감정을, 욕망과 충동을, 기대와 소망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표현해서 타인과 교감할 때 우리는 기쁨과 성취감을 느낀다. 문명국가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국가나 사회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방법을 몰라서 내면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억압이다. 남이 그랬든 스스로 그랬든 억압은 삶의 기쁨과 의미를 파괴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중에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있다. 어떤 정보와 생각과 감정은 글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는 문자를 만들었다. 더 넓게, 더 빠르게, 더 오래 그 글을 전하고 싶어서 종이와 인쇄술을 발명했고 컴퓨터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개발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은 앞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21세기 문명사회를 사는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글로 표현하고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글로 타인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교감하려고 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블로그나 페이스북, 모바일 메신저와 트위터에 글을 쓰는 것일까? 사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쓰고 싶어서 쓴다는 말이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어떠한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독서, 축구, 야구, 이종격투기, 여행, 사진, 등산, 낚시, 글쓰기의 대상과 내용에는 한계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겪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글로 표현한다. I Love Soccer 클럽 게시판에는 전문가 칼럼을 능가하는 관전평과 신제품 사용 후기가 올라온다. 미즈넷이나 파리쿡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사람들은 연인과 배우자를 자랑하거나 흉보고 가족 관계의 고민을 토로하며 직장에서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과 감정을 털어놓는다.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코너에는 유머, 미담, 악담, 육두문자 섞인 정치적 견해가 넘쳐난다. 이런 글은 쓰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만으로 인생을 채울 수는 없다. 그게 사람이다. 털어놓고 싶은 감정,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털어놓고 드러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 글도 잘 쓰면 좋다. 어느 부분을 소개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급적 짧은 시간에 유용한 정보나 작가님의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제가 부족하네요.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